자, 오늘은 일본 현대사를 뒤흔들었던 정말 중요한 사건이죠. 바로 이26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도쿄 시부야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 번화가 한쪽에 조용히 서 있는 관음상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이 동상이 오늘 이야기할 223 사건이라는 그 피비린내라는 과거와 지금 우리를 이어주는 뭐랄까 되게 상징적인 연결고리인 셈이죠. 왜냐하면 바로 그곳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반란을 이끌었던 젊은 장교 13명이 반역죄로 처형당한 옛 육군 형무소 터였기 때문입니다. 시작부터 좀 무겁죠?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큰 질문이 나옵니다. 도대체 천황의 권력을 되찾아 주겠다며 일으킨 이 반란이 어떻게 정반대로 일본을 거대한 세계대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는 결과를 낳았을까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 과정을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이 비극적인 사건이 터지기까지는 당연히 여러 가지 이유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 뿌리를 이해하려면 당시 일본 사회가 처한 상황, 특히 경제적인 배경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전 세계를 휩쓴 대공황 시절이었어요. 일본 농촌은 그야말로 초토화됐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죠. 그런데 문제는 군대에 있는 사병들 대부분이 바로 이 가난한 농촌 집안의 아들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을 지휘하던 젊은 장교들은요, 자기 부하들이 편지로 전해 듣는 가족들의 비참한 소식을 매일같이 접했던 겁니다. 내 동생이 몸을 팔았다. 아버지가 굶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분노와 공감이 쌓여갔던 거죠. 이들 눈에는 이 모든 문제가 부패한 정치인과 탐욕스러운 재벌 때문으로 보였고 결국 이 썩어빠진 것들을 힘으로라도 쓸어버리고 천황폐하를 중심으로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이런 아주 급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이런 끓어오르는 분위기 속에서 일본 군부 내부는 이미 시한폭탄처럼 두 개의 파벌로 쫙 갈라져서 서로를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두 세력이 바로 황도파와 통제파입니다. 황도파는 이름 그대로 천황의 길을 외치던 파벌인데 주로 젊고 혈기왕성한 장교들이 주축이었어요. 이들은 다 필요 없고 쿠데타 같은 직접적인 행동으로 썩은 놈들을 다 몰아내자 이런 식이었죠. 반면에 통제파는 군대의 고위급, 그러니까 좀 더 노련하고 현실적인 장교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무력은 위험하다. 합법적인 틀 안에서 우리가 권력을 장악하고 시스템을 통제해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방식은 달랐지만 군이 정치를 주도해야 한다는 생각은 비슷했어요. 하지만 그 방식의 차이가 결국 피를 부르게 됩니다. 갈등의 불씨는 점점 커졌습니다. 통제파가 먼저 선수를 쳐요. 쿠데타를 꾸민다는 핑계로 황도파 젊은 장교들을 잡아들이고 황도파의 거두였던 마사키 진자부루를 핵심 요직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이러니 황도파의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솟았겠죠? 그리고 결국 터질 게 터집니다. 1935년 8월 격분한 황도파 장교 한 명이 대낮에 육군성으로 걸어 들어가서 통제파의 핵심 브레인이었던 나가타 장군을 군도로 베어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죠. 그리고 운명의 날 1936년 2월 26일이 밝았습니다. 마침내 쿠데타의 막이 올랐습니다. 1936년 2월 26일 그날 도쿄에는 폭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쏟아지는 눈을 뚫고 약 1,500명의 병사들이 총을 들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잠들어 있는 수도, 도쿄의 심장부였습니다. 그들의 타겟 리스트는 아주 명확했어요. 자신들이 나라의 적이라고 규정한 정부 최고의 인사들이었죠. 첫 번째 목표, 바로 오카다 게이스케 총리였습니다. 300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총리 관저를 급습했는데 여기서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반란군이 총리랑 얼굴이 비슷하게 생긴 메제를 총리로 착각해서 살해한 거예요. 그 덕분에 진짜 총리는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합니다. 운이 정말 좋았죠.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운이 좋았던 건 아닙니다. 당시 재무상이었던 다카하시 코레키오는 비극을 피하지 못했어요. 120명의 병력이 그의 집으로 쳐들어가서 곤히 잠자고 있던 침실까지 들이닥칩니다. 그리고는 총을 쏘고 군도로 베어 그 자리에서 바로 살해했습니다. 천황에 가장 가까운 조언자였던 사이토 마코토 네데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50명의 병사들이 들이닥쳤을 때 그의 아내가 제발 남편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앞을 가로막았다고 해요. 하지만 반란군은 그녀를 무자비하게 밀쳐내고 사이토에게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해 살해했습니다. 자, 이렇게 날이 밝았을 때 상황은 반란군에게 아주 유리해 보였습니다. 주요 타겟들을 제거했고 국회의사당, 총리 관저 등이 모여있는 도쿄의 정치 1번지 나가타초 일대를 완벽하게 점령했거든요. 이 시점까지만 보면 쿠데타는 성공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쿠데타의 송패를 결총지을 가장 중요한 변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반란군이 그토록 존황토간, 즉 천황을 높이고 간신을 친다고 외쳤던 그 천황의 반응이었죠. 처음에 군 수뇌부의 반응은 좀 애매했어요. 반란군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너희들의 그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한다는 식의 포고문을 내놓습니다. 이걸 본 반란군 장교들은 아, 군 상층부도 우리 편이구나 하고 엄청난 희망을 품게 됐죠. 하지만 이건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보고를 받은 쇼와 천황의 반응은 그야말로 불벼락 같았어요. 자신의 충신들이 무참히 살해당했다는 사실에 경노하면서 이런 흉악한 놈들을 어떻게 용서하냐. 당장 진압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근위대를 이끌고 나가겠다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천황의 의지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즉각적인 진압이었죠. 천황의 이 한마디에 모든 상황이 급반전됩니다. 정부는 즉시 계엄령을 선포했고요. 해군 함대들이 도쿄 앞바다에 쫙 깔렸습니다. 그리고 육군은 2만 4천 명에 달하는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서 1,500명뿐인 반란군을 사방에서 완벽하게 포위해버렸습니다. 이제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는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진압군이 라디오 방송으로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칙명이 내렸다. 지금 저항을 멈추고 부대로 돌아와라. 더 이상 저항하면 너희는 환군이 아니라 역적이 된다. 이건 정말 귤정타였어요. 천황을 위해 일어섰다고 믿었던 병사들에게 너희는 천황의 적이다 라고 말하는 거니까요. 명분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결국 반란은 큰 전투 없이 싱겁게 끝나버립니다. 병사들은 하나둘 투항했고 주동자들은 체포됐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실패한 쿠데타가 남긴 영향, 그 진짜 유산은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역설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반란은 진압됐고 주동자들은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지지했던 황도파 세력은 반란 분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군대에서 완전히 숙청되어 버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황도파의 라이벌이었던 통제파 세상이 된 겁니다. 군대 내에 자신들을 견제하거나 반대할 세력이 아예 사라져버린 거죠. 통제파가 군부, 나아가 일본 전체의 권력을 독점하게 된 겁니다. 이 쿠데타를 진압하면서 오히려 군부의 정치적 힘이 훨씬 더 막강해지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거죠. 이게 바로 이 2.6 사건이 가진 가장 소름 돋는 아이러니입니다. 황도파 급진파들은 쇼와 유신을 외치며 썩은 세상을 뒤엎으려 했지만 결과는 뭘까요? 자신들이 가장 증오했던 경쟁자, 통제파에게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그냥 갖다 바친 꼴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절대 권력을 손에 쥔 통제파는 이후 일본을 전면적인 전쟁의 길로 거침없이 몰고 가게 됩니다. 반란군들은 패배했지만 그들의 라이벌은 승리했습니다. 과연 이 순간이, 이 비극적인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간 바로 그 순간이 일본의 운명을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이끈 결정적인 분기점은 아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